그러면 수업을 진행을 해볼 건데, 우선 5학년 1학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그래서 2학기 내용을 볼 건데, 아니, 죄송해요. 2학기 1단원까지 했었죠. 2학기 1단원, 이제 어림하는 부분까지 했었는데, 이 2단원인 그 분수의 곱셈, 사실 이 부분은 분수의 덧셈이나 이 부분이 잘 안 되면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약분과 통분, 약분 부분이 잘 안 되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원리가 되는지 이 부분이 사실은 따로따로 외우면은 정말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야 될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분수의 곱셈이든 그냥 일반 자연수의 곱셈이든 방법이나 원리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외우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맨 처음 나오는 내용이 이거예요. 5분의 1 곱하기 3이 얼마냐? 이걸 계산을 할 때 곱셈을 맨 처음에 배울 때 우리가 어떻게 배웠었냐면 만약에 3 곱하기 3이다 하면은 3 더하기 3 더하기 3 해서 9 이렇게 나왔고 3을 3번 더한 게 3 곱하기 3이다. 이런 식으로 처음 배웠었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원리가 사실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분수든 소수든 나중에 돼가지고 중학교 올라가서 문자가 됐든 예를 들면은 이거를 이해를 못 하거든요. 중학생들도 A라는 문자가 나와요. 그러면 A 곱하기 3인 거잖아요. 사실 이거는 A 더하기 A 더하기 A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3A가 됐던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뭐랑 헷갈리냐면 A 곱하기 A 곱하기 A가 A 세제곱이에요. 그렇죠? 이 그 지수, 거듭제곱을 처음 배울 때 A 곱하기 A 곱하기 A랑 A 더하기 A 더하기 A랑 차이를 잘 몰라요. 학생들이. 이 차이를 잘 모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고쌤의 원리가 이해가 안 됐던 거고 그 원리는 사실은 문자 이전에 분수, 소수도 있었을 거고 그 이전에 사실 구구단부터 곱셈 구구부터 맨 처음 곱셈 배울 때부터 있었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분수든 소수든 자연수든 나중에 문자가 나오든 이 원리, 곱셈의 원리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5분의 1 곱하기 3은 사실은 5분의 1을 3번 더했다. 똑같은 걸 3번 더한 거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5분의라고 쓰고 그다음 분자끼리 똑같은 거를 3번 곱한 거니까 1을 3번 곱해서 5분의 3이 됐다. 라는 원리를 일단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밑에 써놓은 내용이 뭐냐면 곱셈을 덧셈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뭐가 되냐? 이게 5분의 1이라는 분수만이 아니라요.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네모칸이라고 넣어놓으면 네모 곱하기 3은 네모 더하기 네모 더하기 네모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반드시 물어봐야 되고요. 그래야지 이 네모가 중학교 올라가서는 A라는 문자가 되고 X라는 문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덧셈은 이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2번이 그거예요. 이제 앞에서는 자연수나 모든 수의 덧셈의 원리, 곱셈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그 밑에는 이제 5분의 1을 그 네모칸에 넣어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거죠. 그리고 분자와 자연수 곱해서 계산하는 방법, 이게 위에 있는 이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뒤쪽에 보면은 요것도 있어요. 8분의 5 곱하기 그러니까 5분의 1 곱하기 3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면 8분의 5 곱하기 2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똑같이 분모와 자연수의 관계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앞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인데 여기 지금 분모와 자연수가 약분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8분의 5 곱하기 2가 있잖아요. 그러면 분모에 있는 8과 그 다음에 자연수 부분에 있는 2가 약분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약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약분이 완전히 자연수 부분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을 똑같이 원리가 똑같이 계산해 주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5분의 1 곱하기 3과 8분의 5 곱하기 2의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5분의 쓰고 1 곱하기 3이었던 거죠. 사실 밑에 있는 부분도 똑같아요. 8분의 5. 그러니까 분자가 5고 그다음에 5 곱하기 2를 계산해서 해도 되는데 약분이 되는 게 있으면 약분을 먼저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고 좋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아이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이제 시켜야 된다는 거죠.
거죠. 이거 설명을 시키고 안 시키고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제 문제점이 뭔지 파악하는 정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먼저 약분을 하면은 4분의 5 곱하기 2랑 1이랑 똑같아지는 거니까 4분의 그다음에 5 곱하기 1 이렇게 계산을 해서 바꿀 수 있다라는 내용인 건데 이 내용을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지 이 과정들을 그리고 차이가 뭔지 예를 들면은 원래는 8분의 5 곱하기 2에서 8분의 10 마지막에 약분을 해도 됐던 부분인 건데 지금 여기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오른쪽에 있는 거랑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약분을 먼저 하면 뭐가 더 편해지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하면 또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항상 할 수 있어야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6분의 5 곱하기 8이라고 돼 있는데 어, 지금 여기 여기 있네요. 여기 중간에 여기 6분의 5 곱하기 8 내용도 있죠. 여기도 뭐냐면 약분을 먼저 하고 그다음 3분의 그다음 5 곱하기 4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분모와 분자의 관계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약분이 된다는 거는 분모와 분자 저기 자연수 부분이 그 공약수가 1 이외에 다른 수가 있으면 한마디로 최대 공약수가 1이 아니라 더 큰 수가 있으면 그만큼 약분이 된다는 거고 이거는 1학기 때 약분과 통분에서 배웠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약분해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분수의 곱셈을 계산하는 방법이 원리가 지금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지금 앞에서 배웠던 부분 있죠. 덧셈으로 바꿔서 하는 거 아니면은 뭐 관계를 통해서 약분을 통해서 배우는 거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또 여기서 지금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뭐냐면 세 가지라는 게 뭐냐면 6분의 1 곱하기 4를 계산했을 때 먼저 계산을 다 해요. 글씨가 좀 작긴 한데 잘 보시면 보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곱셈을 먼저 한 다음에 마지막에 약분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6분의 1 곱하기 4인데 지금 보면 곱셈 과정에서 약분을 하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6분의 1 곱하기 4에서 처음부터 약분을 하고 시작하는 거죠. 이게 세 번째 방법인데 이 방법을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왜 다 알고 있어야 되냐면 문제에 따라서 어떤 걸 이용을 했을 때 편한지 이게 다 달라지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물론 이 내용을 배울 때는 약분을 먼저 해서 계산하면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중학교 올라간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응용 문제가 나온다든지 빈칸 채우는 문제 특히 이런 문제들 못 풀거든요. 한 가지 방법만 알면 빈칸 채우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뭐 네모칸에 얼마 들어가냐 이런 문제 있죠. 이런 문제를 풀려면 이 세 가지 방법을 전부 다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분수의 계산인데 원리는 사실은 앞에서 배웠던 부분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대분수가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원리가 전부 다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곱셈일 때는 그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해 주기만 하면 원리가 그 뒤부터는 똑같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과 9분의 2 곱하기 3에서 1과 9분의 2를 9분의 11로 바꾼 다음에 그다음에 약분을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곱하기를 다 완성하고 나서 마지막에 약분하는 방법이 있었을 거고 곱하는 과정에서 약분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잖아요.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 방법을 똑같이 이용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대분수의 곱셈 배울 때도 똑같이 설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우선 가분수 곱하기 자연수를 계산하는 방법. 앞에서 배웠던 부분인 거죠. 가분수든 뭐 진분수든 상관없이 곱했을 때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을 거고 이 복습 내용을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가분수와 자연수, 그다음에 대분수와 자연수 이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통점이 있고요. 차이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차이점은 사실은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서 계산한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 뒤부터는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사소한 차이점을 설명을 못하면 사실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다 따로따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계산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계산을 하고 있는지, 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1과 9분의 2와 그다음에 곱하기 3을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방법, 요거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방법도 있어요.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방법처럼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대분수를 자연수와 가분수로 나눠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되고 설명을 반드시 시켜보셔야 돼요. 이 방법은 많이 쓰이지는 않는데요. 이걸 왜 물어보셔야 되냐면 또 중학교 올라가면 분배 법칙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물론 앞에서 다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분배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1과 9분의 2를 1 더하기 9분의 2라고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이제 식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1 더하기 9분의 2 괄호에 곱하기 3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1 곱하기 3과 그다음 9분의 2 곱하기 3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중학교 때 배우는 분배 법칙이라는 부분의 원리,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초등학교 때부터 안 해놓고 그냥 중학교로 올라간다. 이러면 이해가 하나도 안 된다는 거죠. 처음 배우는데요, 안 해봤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조금 더 심화되면 중3 때 배우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인수분해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문제는 많이 안 나오거든요, 지금 당장은. 그래서 소홀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물어보고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로세모로 계산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것도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알고 있는지는 확인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좀 전에 했던 부분 요거 분배 지금 그 1 더하기 9분의 2로 나눠서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이 식이 뭐냐면 세로셈에서 나오는 식이랑 똑같아요. 1 곱하기 3은 3, 9분의 2 곱하기 3은 9분의 6. 이게 사실은 앞에서 좀 전에 했던 계산을 세로로 바꿔서 계산하는 것밖에 차이가 없고요. 그렇게 됐을 때 1과 9분의 2 곱하기 3은 사실은 1 곱하기 3이랑 9분의 2 곱하기 3을 더해준 거다. 라는 설명을 이제 아이가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고 아이에게 설명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세 번째에 있는 요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방법을 제일 많이 쓰지만 자연수와 그 다음에 진분수 부분으로 나눠서 분수 부분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되고 세로로 계산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고 넘어갈 수 있다. 라는 내용인 거예요.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런 것들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는 뭘 다시 해보는 거냐면 앞에서 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앞에서 했던 부분들이 분수 곱하기 자연수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세 번째 강의에 나오는 거지만 자연수 곱하기 분수 이거를 따로 배운단 말이에요, 지금 뒤에서.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뭔가 보니까 사실은 이건 거죠. 분수 곱하기 자연수가 조금 더 쉽다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그런데 똑같다는 거를 이해를 해주면 좋거든요. 예를 들면은 곱셈에서도 원리가 이거예요. 3 곱하기 2랑 2 곱하기 3이랑 똑같다는 원리를 만약에 앞에서부터 이해를 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될 게 전혀 없고요. 그냥 똑같은 방법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서부터 이해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하면 이 내용이 3 곱하기 5분의 1과 5분의 1 곱하기 3이 다르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따로따로 외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교재에서도 이렇게 나눠서 나오는 건데 사실은 앞뒤가 바뀌어도 똑같다. 그리고 중학교 때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곱셈의 교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앞과 뒤가 바뀌어서 곱셈에서는 앞과 뒤가 A와 B 부분이 바뀌어도 결과가 똑같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이게 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인데 중학교 때 문자로 법칙으로 만든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지 뒤쪽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은 방법인데 어차피 이게 첫 번째 방금 전에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 이거를 설명하라는 거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분해서 분수의 복셈을 계산하는 방법 아까 앞에서 배웠었죠. 이것도 복습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먼저 곱한 다음에 다 계산하고 마지막에 약분하는 거. 두 번째는 곱하는 과정에서 약분을 하는 거. 세 번째는 먼저 약분을 하고 그 다음에 곱셈을 이어서 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였던 거 이제 아이들한테 설명을 잘 해주시거나 시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 자연수 곱하기 대분수 이 계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건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도 앞에서랑 내용 똑같은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자연수 곱하기 대분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계산이 앞에서는 똑같은 계산을 1과 9분의 2 곱하기 3을 계산했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이해가 되면은 이것도 당연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번 내용이 그거예요.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 자연수 곱하기 대분수 계산을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는데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다 설명을 해보고 이게 똑같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가능하면 시켜주면 좋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대분수와 자연수 부분, 대분수를 자연수와 진분수 부분으로 나눠서 계산한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앞에서 했던 부분인데 앞에서는 1과 9분의 2 곱하기 3을 계산할 때 1 더하기 9분의 2 괄호에 곱하기 3 이었던 거고 여기서 계산을 할 때는 반대인 거죠. 3 곱하기 괄호에 1 더하기 9분의 2 앞뒤가 바뀌어 있는 건데 사실은 계산하는 방법과 결과가 똑같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하고 넘어가는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내용들, 사소한 내용들, 당장 시험에는 잘 안 나오지만 이런 내용들을 이해를 하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게 달라지고 아이들이 이해를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다음 내용이 이해가 되는지 예를 들면은 바로 다음에 6학년 1학기 때 분수의 나눗셈이 나오는데 이 원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분수의 나눗셈도 잘 안 돼요. 그리고 중학교 올라가서 다른 계산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꼭 제대로 이해를 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자연수 곱하기 진분수의 계산 결과는 처음 자연수보다 큰지 작은지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당연한 내용인 건데 조금 처음 배우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지금 5 곱하기 6분의 1이다 만약에 그러면 지금 5에서 1보다 작은 진분수를 곱해준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원래 수 5보다 큰 수가 되냐 작은 수가 되냐 이 내용에 대한 거거든요. 왜냐면 이거 어림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만약에 계산을 잘못했어도 다시 내가 이 부분 잘못했구나 하고서 바꿀 수가 있는데 이게 어림하거나 아니면 이제 예상을 하는 게 잘 안 되게 되면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5 곱하기 13분의 12를 계산했다. 그러면 13분의 12면 1보다 작잖아요. 결과는 무조건 5보다 작게 돼 있어요. 원래 수보다 작게 돼 있단 말이에요. 1보다 작은 값을 곱해주면. 이거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반대로 1보다 큰 수를 곱해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대분수라든지 가분수라든지 이런 걸 곱해주게 되면 계산을 안 해봐도 원래 수보다는 커진다는 거를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거는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수의 원리에 대한 이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는지, 이 왜 그렇게 되는지는 사실은 요거를 이해해주면 조금 더 편하거든요. 1과 9분의 2를 곱할 때는 1과 9분의 2로 나눈다는 계산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을 곱했을 때가 자기 자신이에요. 거기다가 9분의 2를 곱했을 때 이 값만큼을 더 더해준 거잖아요. 원래 수보다 더 더해줬으니까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아이들이 해보게 하고 또 우리도 반대로 이제 처음 설명을 했을 때 이해를 못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설명을 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게 안 되면 아이들 외울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도 한 가지 방법으로만 설명을 하면 어떤 친구들은 이걸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또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한 가지밖에 모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i가 이해를 못했어요, 만약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말만 계속 하게 되죠. 이게 대부분 공부방과 학원에서 겪는 문제거든요. 이해가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도 그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방법을.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만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제가 다양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스킬이고 능력이고 또 무기가 될 수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좀 귀찮아도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되고 학생들한테 시켜보셔야 돼요, 항상. 이런 거를. 그래서 좀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게 한 가지 방법만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연습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게 또 수업 때만 하면 부모님들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상담을 할 때도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계산을 하더라도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 중에서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이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설명을 시킬 거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배울 때는 이 내용을 예를 들어서 해주시면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들이 공감을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분수의 곱셈을 가르쳐 봤는데, 아, 얘가 이걸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똑같은 말만 계속 하고 있더라. 이거를 인지를 시켜주시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훨씬 더 공감이 잘 되고 그러면서 아, 여긴 제대로 하는 데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특히 초등 수학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직접 해주시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근처에서 솔직히 말하면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특별한 것들이 이런 거라는 거죠. 사소한 거지만 우리는 이렇게 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수업을 하면서 아이가 설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하고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야지 아이도 이렇게 수업을 시킬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렇게 수업을 해온 것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이런 식으로 공부를 누가 이렇게 알려준 건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노하우를 공유를 다 해드리는 부분이에요, 지금. 그래서 무조건 이건 잘 먹힐 수밖에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분수의 곱셈인데 이번에는 뭘 배우는 거냐면 분수 곱하기 분수를 배우는 거예요. 앞에서는 자연수 곱하기 분수를 배웠고 그 다음에 먼저 분수 곱하기 자연수를 먼저 배웠고, 그리고 자연수 곱하기 분수를 배웠고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분수 곱하기 분수를 배우는데, 이거를 맨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냥 대부분 이렇게 해요. 그러면 뭐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고, 약분이 되는 거 있으면 약분하고, 이렇게만 딱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학습지를 푸는 거랑 다른 게 없어요. 그렇게만 딱 수업을 하면. 학습지에 딱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도 반드시 설명을 시켜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거예요. 이 위에 있는 내용이 가로가 1, 세로가 1인 정사각형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넓이는 1 곱하기 1이어서 1이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가로를 세 칸으로 나누고 세로를 다섯 칸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세로 한 칸의 길이는 5분의 1이 될 거고 가로 한 칸의 길이는 3분의 1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5분의 1 직사각형의 이제 넓이 구하는 거는 가로 곱하기 세로라는 거는 배운 상태니까 그러면은 가로인 3분의 1, 세로인 5분의 1. 뭐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다 했으니까 5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을 계산을 했을 때 얼마가 되는지를 시각적으로 지금 보고 이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똑같은 크기가 결국엔 가로에 3칸, 세로에 5칸이 있으니까 15개가 생기는구나. 그러면 이 작은 직사각형 한 칸의 크기는 15개 중에 하나니까 1을 15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니까 15분의 1이구나. 이거를 아이가 이해를 할 수 있게 그리고 설명을 할 수 있게 지금 이 계산만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계산은 학습지만 반복을 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시각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지 그래야지 이 밑에 있는 내용도 똑같은 거구나가 이해가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똑같이 1 곱하기 1인데 이 색칠한 직사각형이 세로가 5분의 4, 그 다음에 가로가 3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곱했을 때 15개 중에 4칸이 나오잖아요. 15칸 중에.
그래서 15분의 4가 결론이 나오는 건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5분의 4 곱하기 3분의 2여도 3분의 2면 한 칸이 옆에 늘어나겠죠? 이렇게 됐을 때 15분의 8이라는 것도 이해가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계산하는 방법도 알려줘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약분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약분되는 게 없는데 이제 도형으로 봤을 때 식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5분의 4는 사실은 5분의 1이 4개 있는 거잖아요. 5분의 1이 4개 있는 거라서 5분의 1 곱하기 3분의 1 이게 한 칸이죠. 이게 한 칸이 4개가 있는 거잖아요. 4칸인 거잖아요, 총. 그래서 한 칸의 크기가 5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인데 이 내용을 4번 그러니까 4개가 있다. 곱하기 4를 계산한다. 4개니까 곱하기 4를 계산한다. 라는 거고 그리고 5 곱하기 3분의 1 위에 계산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이게 4칸 있다. 이거가 그 다음에 5분의 4 곱하기 3분의 1이 같은 내용이다라는 걸 이해를 시켜주시면 좋아요, 사실은. 이거 이해되실까요? 그냥 계산하는 것도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학습지만 반복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할 수 있는 내용인데, 문제는 뭐냐? 지금 요게 똑같은 내용인데, 5분의 4 곱하기 3분의 1과 그 다음 5분의 1 곱하기 3분의 1, 한 칸에 4배. 이게 같은 말이다. 같은 부분을 나타내는 거다. 이거를 반드시 이제 아이가 이해를 하게끔 하고 넘어가면 좋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그림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요 위의 내용과 아래 내용이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두 개를 해놓은 거고 그리고 또 같은 계산인데 곱셈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요 내용이죠. 여기 있는 거. 그래서 이쪽에 있는 내용 둘 다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이걸 보고요. 그리고 이게 이해가 되면 뒷부분도 이해가 조금 더 잘 된다는 거죠. 좀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5분의 4 곱하기 3분의 2를 계산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한 칸이 8개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 가로 2칸, 그 다음 세로 4칸이 있으니까 8칸이 있는 건데 이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 칸은 5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인데 이게 세로에 4개가 있고 가로에 2개가 있으니까 4 곱하기 2를 계산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 분수의 곱셈과 이제 그 분자끼리 곱해서 계산해 준 거랑 같다라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이해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한테도 이거를 설명을 시켜봐야 돼요.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유도를 할 수 있고 아이가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그거예요. 지금 3분의 2 그림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 그리고 계산할 때 또 이 계산할 때 약분을 해서 계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8분의 5 곱하기 그다음 3분의 2를 계산을 하는데 약분이 되는 게 있고요. 안 되는 게 있죠. 그렇죠? 약분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약분이 5랑 3은 안 되고 8이랑 1은 돼요. 그렇죠? 그럼 8이랑 2는 약분이 되니까 4, 1 이렇게 써서 먼저 약분을 하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앞에서 배웠던 거랑 같은 거죠. 먼저 곱한 다음 8 곱하기 3, 24, 그 다음에 5 곱하기 2는 10, 24분의 10을 약분해서 계산하는 방법, 이게 첫 번째 거였고, 그리고 8 곱하기 3분의 5 곱하기 2라고 써놓고, 지금 여기 약분하기 전에 8, 여기 4 대신에 8, 여기 1 대신에 2 써놓고 그 상태에서 약분하는 거,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있는지, 이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똑같은 원리가 계속 적용이 된다라는 인식을 계속 심어 주셔야 돼요. 이게 가분수가 됐든 배분수가 됐든 아니면 분수 곱하기 분수가 됐든 뒤에서는 이제 그것도 나오겠죠. 가분수 곱하기 가분수, 배분수 곱하기 배분수도 나오겠죠. 그때도 원리가 전부 다 똑같다라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지금 여기서 세 분수를 계산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앞에 거 두 개 먼저 계산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계산을 한다. 이렇게 이게 처음엔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워요. 첫 번째 방법이. 그런데 하다 보면 좀 짜증이 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계산을 두 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진 걸 확인을 하고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설명을 할 수 있을 때, 그때는 뭐도 반드시 알려주셔야 되냐면, 세 개를 한꺼번에 계산하는 방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분을 먼저 하고 계산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다 곱한 다음에 중간에 약분을 해도 돼요.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었고, 그쵸? 그다음 전부 다 계산을 곱한 다음에 마지막에 약분을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근데 첫 번째 방법이 이런 경우에는 조금 약분할 게 마지막에 수가 커지기 때문에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부 다 알고, 그리고 이것과 그러니까 두 개 먼저 하고 한 개를 뒤에 하는 거랑 세 개를 한꺼번에 하는 거랑 원리가 전부 다 똑같다라는 거를 아이가 직접 설명을 시킬 수 있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설명을 할 수 있게 반드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원리가 똑같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실제로 중학교 2학년 때도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이제 내용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배웠던 내용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거듭 제곱, 뭐, A의 제곱, B, 뭐, 곱하기, 그 다음에 뭐, A, B 제곱 분의 1, 뭐,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항식의 계산이라고 부르는데, 곱셈 계산을 할 때요. 이게 막 수가 많아지는데, 첫 번째 방법만 공부를 하고 올라온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 친구들은 진짜 어려워해요, 이거를. 수가 많아지고, 문자가 많아지고, 분수가 되고, 또 거듭 제곱이 나오고, 이러면 첫 번째 방법으로만 공부한 친구들은 손을 못 대요. 한 문제 푸는데 어떤 애들은 30초면 푸는데 얘네들 막 5분, 10분씩 걸려요, 진짜.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하는 방법과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때 돼서는 예를 들면 그런 거거든요. 수는 수끼리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x는 x끼리, 뭐 y는 y끼리 이렇게 문자는 문자끼리 같은 기준으로 분류를 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그게 이 원리랑 똑같다는 거죠. 곱셈이 있을 때 한꺼번에 계산을 해도 되고 따로따로 계산을 해도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과정을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눠서 하는 방법도 한번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같다는 거를 인지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내용을 익숙하게 만들면서 자꾸 중학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실제로 중학생들이 이것 때문에 못해요. 이런 게 제대로 안 돼서 조금 더 복잡한 수 계산이 안 되니까 문자 계산이 안 된다는 거죠. 문자에서 수 약분이 잘 안 되니까 문자에서 약분도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이거 지금 왜 해야 돼요? 그 풀스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양하게 자꾸 물어보면. 그런데 그냥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중학교 때 똑같은 게 나오는데 문자로 된 게 나온다.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근데 지금 이거 이해 못하면 그때 돼서 하나도 모른다. 라는 말 한마디만 해줘도 아이들이 이걸 공부를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은 왜 해요? 라고 물어보지만 그런 말 한마디 해주는 선생님과 아닌 선생님이 아이들 입장에서 신뢰도가 완전 달라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은 계산인 건데 지금 보면은 대분수 곱하기 대분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가분수 곱하기 가분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보면 대분수 곱하기 대분수는 사실은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하면 쉽죠. 그리고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는 걸 다 할 수 있는지 계속 똑같은 거 물어보는 거죠. 처음에 자연수 곱하기 그러니까 뭐 분수 곱하기 자연수, 그다음 자연수 곱하기 분수, 그다음에 분수 곱하기 분수, 대분수 곱하기 대분수, 가분수 곱하기 가분수 이 여기에서 전부 다 물어보는 게 똑같다는 거죠. 물어보는 게 원리가 똑같다. 아이들도 그래야지 한 가지 원칙으로만 설명을 하고 자꾸 이런 걸 시켜봐야 아 이게 똑같은 거구나를 느끼거든요. 물어볼 때마다 다른 방법으로 물어보시면 아 이건 이거고 이거는 이렇게 외워야 되고 이건 이렇게 외워야 되고 다 따로따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게 처음에 바꿔주는 것만 우리가 조금 연습을 하면 그 뒤부터 똑같다. 내용이 다 똑같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이건 중학교 때까지 계속 쓸 수 있다. 라는 것들을 반드시 인지를 시켜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그림은 이건 뭐냐면 사실 이게 이 인수분해 과정이거든요. 중3 때 배우는 인수분해를 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는 이거죠. 2 더하기 4분의 1 곱하기 지금 여기가
3분의 1이죠. 1 더하기 3분의 1. 요거를 계산하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A 더하기 B 곱하기 C 더하기 D 이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사실 인수분해하는 과정이랑 똑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1 더하기 4분의 1 이거 이기됐죠. 1 더하기 4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3분의 1인데 일단은 한꺼번에 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2와 4분의 1은 그대로 둔 거예요. 2와 4분의 1은 그대로 두고 위에 것만 일단 쪼갠 거예요. 1 더하기 3분의 1로. 그래서 2와 4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2와 4분의 1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바꿔준 거죠. 인수분해를 할 때 실제로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내용 설명해 줄 때 그래도 아이들한테 좀 신뢰를 얻고 아 이거 이 방법을 왜 해요? 이거 실제로 물어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거 몰라도 위에 것만 알아도 문제가 풀려요. 근데 밑에 방법을 자꾸만 물어보면은 아 이거 왜 해야 돼요? 이런 문제 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 이야기를 이런 거 해주시면 되죠. 이거 중3 때 배우는 건데 이거 몰라가지고 그때 공부를 못 하는 거다. 말 한마디 해주고 안 해주고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은 요 앞에 거 계산한 게 2와 4분의 1, 뒤에 거 계산한 게 요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 얘네들을 가지고서 계산한 걸 각각을 더해줘서 3이 됐다. 라는 건데 이 내용을 식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왼쪽을 보면 그림이 있어요. 근데 이런 그림은 이제 혼자 그리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문제로 나온단 말이에요. 문제로는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문제를 봤을 때 애들이 아 이거 뭐야 그림 문제네 이상한 문제네 하고서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계산을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고 이게 대분수다 보니까 1보다 큰 부분을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앞에서는 진분수 부분이면 여기 1 가로 1 세로 1만 했다면 대분수인 부분은 2와 4분의 1이니까 3까지 쓴 거고요. 그리고 1과 3분의 1이니까 2까지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와 4분의 1을 가로에 표현을 해준 거고 그 다음에 1과 3분의 1을 세로에 표현을 해준 건데 그런데 둘 중에 하나는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쪼개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쪼갠 게 이거죠. 세로를 1과 3분의 1로 나눠준 거예요. 지금 이 내용 자체가 1과 3분의 1 여기 왼쪽에 1 오른쪽에 3분의 1 그래서 각각 분홍색의 넓이를 구해준 게 2와 4분의 1 곱하기 1 여기까지 되시죠? 그 다음에 하늘색 부분의 넓이를 구해준 게 2와 4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인 거예요. 결국에는 이 넓이를 구하는데 원래는 1과 3분의 1 곱하기 2와 4분의 1을 위에 식처럼 곱해주면 바로 나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방법을 적용을 시켜보는 거죠. 그쵸?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적용을 시켜봤을 때 이렇게 분홍색 부분과 하늘색 부분을 나눠서 더해줄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식으로 쓴 게 오른쪽 같은 거다. 이거 하나 가지고도 사실 설명을 되게 많이 시켜볼 수 있거든요. 이거 진짜 아마 이해를 못 할 거예요,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고 그냥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 나오면, 이게 뭐야? 하고선 다른 문제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처음 개념 배울 때부터 요거를 이런 것들을 익숙하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계산을 해보니까 사실은 뭐랑 똑같은 거냐면 한 칸이 지금 얼마인지를 보면은 사실 가로에 4개, 세로에 3개가 있으니까 12분의 1이거든요. 그쵸? 12분의 1. 그럼 이런 게 뭐 개수로 몇 개 지금 12개 있는 게 2칸이 있고 그다음에 3개가 더 있으니까 그러면 27이잖아요. 27. 그렇죠? 4분의 27. 그리고 또 여기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걸 더해줘도 된다. 칸수로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이게 9칸 3칸이니까 27개 그 다음에 여기는 9칸 1칸이니까 9개 해서 36개 12분의 1인 게 36개 있다. 지금 여기에 내용이 다 나와 있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물어볼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고 칸수를 해도 되고 한 칸이 얼마인지를 보고 이게 앞에서 사실은 단위분수로 해가지고 배웠던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 내용을 직접 설명하진 않지만 이제 식으로 바꿔서 이 분홍색 칸과 하늘색 칸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시켜보는 이런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거는 뭐냐면요. 앞에서 배웠던 내용인데요. 똑같은 내용을 분수로 바꿔서 계산한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5 곱하기 4분의 3을 계산을 하는데 지금 5는 사실은 분수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모든 자연수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분모가 1인 것뿐이지. 그래서 1분의 5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분수 곱하기 분수랑 계산하는 방법이 똑같구나. 이게 실제로 뭐 때문에 문제가 되냐면요. 중학교 때도 이게 문제가 돼요. 뭐냐면 요거는 좀 나아요. 5 곱하기 4분의 3 이거는 좀 나은데 5분의 2 곱하기 4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거를 분모에다가 갖다 곱하는 애들이 많아요. 이거를 밑에다가 가운데 있으니까 어디다 곱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밑에 곱해야 되는지 위에 곱해야 되는지 약분을 이렇게 2랑 4랑 얘랑 약분하는 애들도 있다니까요. 진짜. 자연수로 나오면 분수로 나오면은 분모랑 분자를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자연수로 나오면 이걸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친구들한테는 뭘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냐면 이 4는 사실은 1분의 4다. 그러니까 분모가 1인 거고 분자가 4인 거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분모와 분자를 약분하는 원리랑 똑같다. 이거를 설명을 해주셔야지 아이들이 이해를 해요, 실제로. 이런 것들 아마 생각도 못 해보셨을 거예요. 설마 이걸 이해를 못해서 틀릴까? 진짜 이거랑 사랑 이랑 약분하고 있다니까요? 애들이. 사랑 이랑 약분을 하면 이걸 왜 하면 안 되는지를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이 4는 1분의 4라서 분모와 분자랑 약분을 해야 되는 건데 분모가 1이니까 그리고 분자가 4니까 2랑 4는 분자끼리 약분하는 거니까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디테일한 부분이지만 아이들이 정말 많이 실수하고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안 그러면 분수 곱하기 자연수, 자연수 곱하기 분수를 따로따로 외워요. 방법을. 근데 그게 아니라 5는 사실은 1분의 5니까 분수 곱하기 분수 이 방법 하나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다 똑같다. 분수 곱하기 분수만 기억하면 자연수든 아니면 대분수든 가분수든 전부 다 방법이 똑같으니까 한 가지 방법만 알고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다 똑같은 거다. 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이해되시죠?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단순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사실. 단순화를 시켜주는 건데, 이 단순화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 하나, 두 개를 적용을 해서 나머지 10가지, 20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다 같은 방법으로 설명을 시킬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무조건 수학 포기하게 돼 있어요. 이 가짓수가 처음에는 여기 10가지, 20가지를 배우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만약에 그냥 문자 하나 바꾸고 부모 문자 하나 바꾸고 말 한마디 바꾸면 다 달라지는데 그럼 몇백 가지, 몇천 가지가 되거든요. 그거를 다 외우고 있다니까요, 진짜로. 지금 외우면. 그러니까 외우다 보니까 그 맨날 공식 외우다가 공식 외우다 시간 다 가고 그래서 보면은 문제는 거의 못 풀고 있고 문제 풀 때마다 공식을 봐야 되고, 이거 안 나와 있는데요. 이러고 있고, 진짜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바꾸는 방법, 기본적인 원리 하나를 제대로 이해를 시킨 다음에 그 원리를 적용을 시키는 방법을 계속 알려주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해되시죠? 분수 곱하기 분수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만든 다음에, 5도 1 곱하기 5다. 1분의 5다. 라는 내용, 이런 것들을 인지를 시켜주시고 공부를 시키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어, 혹시 안 쉬고 계속 해도 괜찮나요? 길게 못 할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잠깐 쉴까요? 계속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 쭉 할게요. 그냥 다음 단원까지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도 길게 못 해가지고 오늘은 그러면 바로 다음 단원도 이어서 해볼게요. 근데 사실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다음 단원은 뭐냐면 도형이에요, 도형. 근데 여기도 진짜 못해요. 진짜 못하고 합동과 대칭 단원인데
진짜 못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도 중학교 때 똑같은 거 또 나와요. 중1 때 나오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여기서 합동과 대칭에 대해서 배우고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대칭은 따로 단원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합동 조건, 뭐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는 뭘 배우냐면 닮음이라는 걸 배워요. 근데 닮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대1로 만약에 닮아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합동인 거고요. 1대2가 되면 가로, 세로 높이가 이게 전부 다 두 배씩 된다는 거예요. 합동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이 닮음이라는 부분까지 이해를 못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수열이라고 혹시 수열 들어보셨나요? 수열이라는 게 거기서 도형 부분이 보면은 일정한 비율로 늘어나거나 아니 줄어들거나 했을 때 이제 뭐 개수나 아니 넓이 구하는 것도 있고 길이 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이해를 전혀 못해요. 이게 안 돼서 못하거든요. 시작은 합동과 대칭부터 시작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도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각형, 사각형 이런 도형들, 삼각형, 사각형 원 그리고 이 합동 여기가 진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5학년 때가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 진짜 많아요. 근데 여기를 제대로 공부를 못하면 수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아까 그 분수 곱셈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진짜 중요하고 그 앞에는 약분과 통분, 약수와 배수, 그다음에 뭐 분수의 덧셈, 뺄셈 뭐 이런 부분에다가 약수와 배수도 나올 거고 중요한 부분 진짜 다 나오거든요. 5학년 때. 그리고 그 사칙연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나오고. 근데 여기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여기를 외워서 공부를 하면 이 뒤에 다 안 되는 거예요. 6학년 때, 중학교 때 다. 그만큼 중요한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5학년 학생들이 상담을 그나마 좀 많이 올 텐데 4학년 때까지 할만하다가 5학년 때 어려워지니까 그런데 이때 반드시 잡아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뭐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합동이라는 게 중학생들도 이거 합동이 뭐냐고 그러면요 설명을 말을 못해요. 그냥 똑같이 생긴 거 아니에요? 이러고 있어요 진짜로.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똑같이 생긴 거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모양과 크기가 같다 이거거든요. 모양과 크기가 같다. 모양이 똑같고 크기가 똑같아야 돼요. 이 원리를 이해를 못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 못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양만 같고 크기가 다른 건 닮음이라고 불러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리고 모양도 같고 크기가 같은 거는 합동이라고 부르는데 중학교 1학년 때도 똑같은 걸 배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모르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합동 비슷하게 생긴 거 아닌가? 똑같이 생긴 거 아닌가? 이렇게만 딱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모양과 크기가 같아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모양과 크기가 같으면 포기했을 때 당연히 그냥 겹쳐져요. 모양과 크기가 똑같으면. 그러면 합동이 아닌 이유를 말을 할 때도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 있잖아요. 그럼 얘가 합동이 아닌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모양은 같지만 크기가 달라서 합동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학생이. 이게 왜 합동이 아닌지 보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냥 이러고 다 넘어가요, 그냥. 눈대중으로 딱 보고, 이거 다른 것 같은데? 안 똑같은데?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왜 합동이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넣는 거예요. 크기가 다른 두 도형은 서로 합동이 아닌 이유. 뭐라고 하면 되냐면, 그냥 합동의 개념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모양과 크기가 같은 도형이 합동인데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간단한 거죠,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근데 이걸 모르면 그냥 합동이 아닌데요. 진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지금 다음 내용을 보면 여기는 합동인 도형을 색종이로 접어서 만드는 건데요. 직사각형을 두 조각으로 잘라서 합동인 도형 두 개를 만든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것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원리를 이해 못하는 친구들 진짜 많은데 사실은 요거는 어, 대응점, 대응변 이런 걸 잘 생각해 보면 좋긴 한데 가운데 있는 딱 중심 여기를 진하게 접으면 무조건 합동이 도형 두 개가 나오거든요, 사실은. 직사각형은 그래요.
직사각형은 가운데 있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접으면 세로로 접든 가로로 접든 비스듬하게 접든 완전 대각선으로 접든 다 합동이 돼요. 여기 중심만 지나게 접으면. 그래서 우리 종이 접기 할 때 가운데 점을 이렇게 뭐 무조건 만들려고 하거든요. 대각선으로 접든 아니면은 십자로 접든 해서 가운데 점을 무조건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가운데 점을 지나게 접으면 무조건 대칭이 되거든요. 합동이 되거든요. 이거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를 사실은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으면 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이 말 한마디 해주고 안 해주고에 따라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이해하는 정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합동이 도형을 만드는데 대응점, 대응변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거 접는 거 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거죠, 이거는. 그리고 이런 거 이해 못하는 애들 많아요, 여기서도. 지금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앞뒤가 왼쪽 오른쪽 다르잖아요. 근데 얘네가 합동인 걸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반을 나눴죠. 그럼 직사각형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여기 왼쪽에 있는 부분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위에 있는 거랑. 그죠? 오른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얘도 가로로 이렇게 반으로 나눴어도 요거랑 똑같은 거죠. 위쪽이 요거, 아래쪽이 요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뭐냐면 원리나 방법이 전부 다 똑같은 건데 이거를 뭐 지그재그로 자르느니 뭐 이렇게 자르느니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자르고 세로로 자르고 나서 이 위쪽에 있는 이 직사각형 대각선으로 자른 거랑 똑같은 건데 왼쪽 오른쪽만 달라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은 원리로 자른다는 거를 이제 이해를 시키고 인지를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이 부분도 얘도 마찬가지 세로로 자르거나 가로로 자른 다음에 요 방법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거를 만약에 그냥 이거만 보여주고 이런 경우에 합동인 거야 하면 딱 이 네 가지만 기억한다니까요. 나머지는 못 풀어요,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반으로 자르면, 또는 가로나 세로나 이렇게 자르고 나면, 위에 있는 방법과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야. 그러면 반 자른 다음에, 이렇게 살짝 대각선처럼 돼 있는, 이렇게 네 개로 나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가, 요렇게 돼 있어도 네 개가 똑같은 게 생겨요.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반을 나눈 다음에 중심을 지나게 선을 어떻게 긋든 여기도 중심을 지나게 선을 어떻게 긋든 합동이 도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한 마디 두 마디 우리가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안 물어보고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진짜로 이거 그냥 딱 이거 주고 이런 경우에 네 조각이 합동이 돼 하면 이 딱 네 가지만 기억해요. 이것만 딱 외워요. 그러면 방향이 만약에 반대로 돼 있어요. 여기서 지금 봤을 때, 이 대각선이 반대로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만약에. 그럼 여기 모양이 없잖아요. 이러면, 이거 뭐지? 합동인가? 이렇게 똑같이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원리에 대해서 만약에 똑같이 가로로 자르든 세로로 자르든 왼쪽 오른쪽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 놓고 위에 있는 내용과 겹쳐서 이제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를 이해를 시켜주시면 별다른 노력 없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심을 지나게 선을 이제 연결을 하면 합동이 된다. 라는 것들을 이해해 주시면 이게 반대로 비스듬하게 돼 있어도 중심을 지나면 합동이구나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이해를 최대한 시켜보시고 그리고 나서는 요거는 또 중학교 때 똑같이 나오는 내용인데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개념에 대해서도 당연히 알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대응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내용은 쉽죠. 대응점은 겹치는 점, 대응변은 겹치는 편, 대응각은 겹치는 각인데 문제는 뭐냐? 이게 앞뒤가 달라지거나 왼쪽, 오른쪽이 달라지면 다 따로따로 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응점과 대응변과 대응각을 이용을 해서 합동인 도형을 찾아야 될 거고 일단 그리고 대응점이 어디인지 그러니까 대응점을 보고 합동인 걸 찾는 게 편한 문제가 있고요. 대응변을 보고 찾는 게 편한 문제가 있고요. 대응각을 보고 찾는 게 편한 문제가 있어요. 이거 문제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구분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선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대응변의 길이가 당연히 각각 같죠.
그렇죠? 그럼 그 대응편이 어디랑 어디인지 찾는 거 연습을 일단 해야 돼요. 변, 기역, 니은. 기역, 니은이면 여기가 기역이고 니은이 여기니까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요 선 이것과 변, 리을, 니음이 겹쳐지니까 아래로 쭉 내려오면 겹쳐지니까 이 부분이 같은 거고 니은, 니귿과 이렇게 뭐가 같은지 이런 것도 찾는 거 계속 연습을 시켜주셔야 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대응각을 찾는 걸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사실은 따로 찾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대응점이 리을이잖아요. 만약에 리을과 기역이 대응점이죠. 그러면 리을과 기역이 대응점이면 또 뭘 봐야 되냐면 이 리을에 있는 각 있죠. 여기가 미음, 리을, 비읍이란 말이에요. 이것과 니은, 기역, 디귿 이게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혹시 무슨 말인지는 이해되시죠? 대응점과 대응각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대응점을 만약에 알면은 대응각은 해보지 않아도 그 대응점이 포함되어 있는 그 각을 우리가 대응각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를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대응각을 구할 때 니은, 기역, 디귿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미음, 리을, 비읍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보면 미음, 리을은 사실은 니은, 기역과 같다는 거고요. 그리고 기읍, 리을은 디귿, 기역과 같다는 거거든요. 같은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똑같은 거다. 원리를 이해를 시켜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따로따로 외워요.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니은, 디귿은 비읍, 미음 이렇게 다 외워버리거든요. 다 외워버려요. 그러면 나중 돼서 당연히 며칠 지나면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응점을 이용해서 대응각을 찾는 거, 그리고 대응각을 이용해서 대응편을 찾는 거, 또는 대응편을 이용해서 각을 찾는 거, 이런 거 바꿔가는 연습을 계속해서 시켜주시면 좋아요. 지금 보면은 포개 보지 않아도 대응변의 길이와 대응각의 크기가 같으면 합동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문제로 나오거나 시험지에서 풀 때는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포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왼쪽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우리가 접어가지고 포갤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경우 어떻게 비교를 하냐? 대응변, 대응점, 대응각을 비교해보고 이게 같으면 합동이구나 라는 거를 찾는 거죠. 그쵸?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합동이면 대응변, 대응점, 대응각이 똑같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것들이 같으면 얘네들은 합동이다라는 걸 찾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 성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이 같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합동의 개념에 대해서 앞에서 배웠던 거를 복습을 하는 건데 이 합동이 어느 정도가 이해가 됐으면 이제 대칭에 대해서 진짜 이해를 못 하거든요. 대칭은 중학교, 고등학교 돼서도 이해를 못 해요. 특히 선대칭은 그나마 좀 자주 나오고 괜찮은데 점대칭을 이해를 진짜 못 하거든요. 그 뒤에서 이제 점대칭 도형 나올 건데 선대칭 도형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 어떤 도형이 있을 때 대칭 축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만약에 그었어요. 한 직선을 따라서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진다. 근데 이게 사실 잘 생각해 보면요. 완전히 겹쳐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합동이라는 소리거든요. 합동. 그쵸? 앞에서 배웠던 합동. 한마디로 말하면 대칭축을 이용해서 선을 그었을 때 왼쪽과 오른쪽은 합동인 도형이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합동이 된다는 거는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연습을 계속 시켜주셔야 되고요. 대응점은 겹치는 점, 이건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니까 그랬을 때 왼쪽 여기 있는 선분과 그다음 변과 여기 오른쪽에 있는 변, 대응변, 대응 여기랑 여기 밑에 대응변, 그렇죠? 그리고 대응각은 여기랑 여기 뭐 이런 거, 여기랑 여기 대응각이 어디가 있고 대응편이 어디가 있는지 이런 것들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선대칭 도형은 대칭축을 그어야 되는데 이 대칭축을 그으면 왼쪽과 오른쪽이 합동이 된다. 그럼 합동이 된다는 건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이 있는 거고 얘네들을 우리가 찾는 걸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돼야지 대칭축을 여러 개를 우리가 긋는 걸 연습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직사각형에서요, 그러니까 대칭축을 긋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진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었어요. 그러면 얘는 선대칭 도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직사각형에서 대각선으로 그었다. 그럼 선대칭 도형이 안 돼요.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 접었을 때 완전히 포개지지 않거든요. 방향이 달라요. 지금 보면 얘는 위쪽으로 갈 거고 얘는 아래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방향이 달라서 물론 대각선으로 그었을 때 두 도형은 합동이 되어 돌리면 그런데 그런데 지금 대칭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포개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완전히 겹쳐지지 않아요. 그렇죠? 돌려야지 겹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대각선으로 그으면 선대칭 도형이 안 돼요. 그런데 실제로 한 8, 90%의 학생들은 대각선 그었는데 똑같이 생겼네? 그럼 얘도 선대칭 도형이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대각선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랑 왼쪽에 있는 그림의 차이는 뭐냐면요. 오른쪽은 정사각형이에요. 그러면 정사각형은 대각선으로 그어도 얘랑 얘 겹치면 만나요. 접으면. 그런데 직사각형은 대각선 그었을 때 안 만난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아이들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완전히 겹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대칭 축 개수 찾는 거 진짜 못하거든요, 잘. 근데 가로로 이렇게 그은 거, 세로로 그은 거, 얘가 대칭이 된다는 건 완전히 겹쳐지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를 계속 연습을 시켜주셔야 될 거고, 그리고 선대칭 도형의 성질에서 그러면 선대칭 도형인 걸 어떻게 찾냐를 봤을 때는 우리가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각각의 대응변의 길이가 서로 같은지 합동은 돌려도 됐었지만 얘는 딱 반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지 이걸 봐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 그때 겹쳐지는 변이 뭐냐면 대응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겹쳐지는 각이 대응각, 겹쳐지는 점이 대응점이 된다는 거죠.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똑같아요. 요거는 이해되시죠? 그런데 생각보다 요거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은 뭐냐면 접었을 때는 방향이 반대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그냥 주입식으로 배웠을 때는 방향과 크기가 똑같으면 포개기 쉽거든요. 근데 반대로 돼 있어요. 만약에 거울 보듯이. 그러면 생각보다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도 접으면 된다는 거를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게 연습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 5학년인데 사실 이걸 매번 이렇게 오려주면서 접어보면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저학년 때 주로 하는 방법이 될 거고 고학년 때는 이걸 머릿속으로 생각하게 최대한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직사각형 같은 경우 이해를 바로 시키려면 이거는 우리가 문제집이나 종이, A4 용지 이런 거 있잖아요. 바로 그냥 대각선으로 접었을 때 안 된다는 걸 보여주면 돼요.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바로 보여주면 되는데 일일이 뭐 이런 모양을 우리가 오려서 매번 할 수 없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축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비읍과 니은이 만나는지 만나게 접을 수 있는지 그러려면 이제 뒤에서 나오는데 이 대칭 축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서로 같아야 되거든요. 뒤에서 지금 보면은 그리고 잠시만, 뒤에서 나오는 부분, 요 내용인데, 뒤에서 나오는 부분이, 니은, 지읒의 길이와 비읍, 지읒의 길이가 같아야 돼요. 이게 다르면 안 만난다는 거죠. 이 축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그래서 얘네를 대칭인지 아닌지, 선대칭 도형인지 아닌지 찾는 기준이 결국에는 대칭축까지의 거리를 이용해서 하는 거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대응점을 이용해서 해도 되고, 대응변을 이용해서, 대응각을 이용해서 해도 되는데, 대응점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은 얘와 얘가 접었을 때 만나는지를 보는 건 대칭축까지의 거리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세 칸, 세 칸으로 똑같잖아요. 그쵸? 세 칸, 세 칸으로 똑같기 때문에 얘는 거리가 축에서부터 똑같으니까 접었을 때 만나겠구나. 그럼 디귿과 미음도 마찬가지겠죠? 대칭 축에서부터 여기 두 칸, 여기 두 칸이니까 칸수가 같으니까 접었을 때 만나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를 시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돼야 이게 이해가 돼야 지금 요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당연히 앞에 게 안 되면 이 그림 도저히 그릴 수가 없을 거예요. 선대칭 도형을 그리는 거 특히 점대칭 도형이 더 심하지만
선대칭 도형도 잘 못 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원리를 이해를 못해서 그렇거든요. 축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이 대응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안 보이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가 이건 거예요. 여기서는 왼쪽에 있는 이 도형을 대칭축을 그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선대칭 도형을 그려봐라. 나머지 부분을 채워봐라. 그려봐라라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축에서부터 기역까지 길이인 요거를 똑같이 옆에다 그려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비읍을 점을 잡는 거예요. 같은 거리에 있는 비읍. 디귿과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니은과도 마찬가지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먼저 잡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네를 연결해 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연결 해주면 이게 선대칭 도형이 된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선대칭 도형이랑 점대칭 도형이랑 차이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대칭인 도형을 찾는 걸 할 수 있는데 이게 진짜 안 되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해서 배워요. 그때는 뭘로 배우냐면 함수 그래프로 배워요. 함수 그래프로 이게 어디 대칭이냐 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X축 대칭이냐 Y축 대칭이냐 X축으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전부 다 이거 못해서 못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학교 내용으로 치면 여기 있는 이 세로선이 함수로 치면 Y축인 거예요. Y축 세로선이 이제 세로축이 Y축이니까 Y축 대칭이 되는 점들을 찾는 건데 이게 중학교 때는 이게 좌표로 나와 있는 거예요. 얘가 몇 컴마 몇 컴마 몇 이렇게 좌표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로로 돼 있으면은 X축인 건데 이게 좌표로 돼 있는 건데 사실은 이거를 지금은 여기 앞에서처럼 이것처럼 모문 종이로 배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걸 못해서 뒤에 함수를 못하는 거거든요. 모는 종이 칸으로 배우는 거예요. 아직은 뭐 X축이니 Y축이니 그래프니 뭐 이런 거 안 배웠으니까 우리는 그럼 모는 종이에서 칸수로 해보자. 이게 사실은 여기 만약에 얘를 원점으로 치면 지읒을 원점으로 치면 Y축 X축인 거고요. 좌표가 뭐 이제 아마 이해하실 거라 생각해서 말씀드리면 뭐 3,0, 0,3 이런 식으로 다 찍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함수예요. 이게 근데 여기서 이 모는 종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뒤에 부분이 당연히 이해가 될 리가 없어요. 이거 이해 못하는 애들은 진짜 이해 아예 못해요. 아예. 그리고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포기하는 학생들 기준으로 봤을 때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 한 90%? 90%는 함수 못해서 그렇거든요. 이 함수가 사실은 초등학교 때 모는 종이란 말이에요. 모는 종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대칭이동, 평행이동 이런 게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선대칭도형, 점대칭도형, 대칭이동, 평행이동, 그 다음에 점을 어떻게 옮겨서 찍냐 이게 안 돼서 그런 건데 이 부분을 단순 도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나중에 중학교 가서 이제 이게 함수 그래프가 되는 거니까 그 기초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일단은 이게 어떻게 중요한지를 알아야 될 거고요. 우린 이미 배웠으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몰라요. 이거 그림 그냥 대충 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는 종이에도 진짜 칸수 안 세고 그린 애들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그냥 대충 자로 안 재보고 대충 이 정도 되겠다고 그어놓고 모양이 누가 봐도 찌그러져 있는데 대칭 그 선대칭 도형이라고 그려놓은 애들 진짜 많거든요. 그럼 그런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셔야 돼요. 같은 만큼 이동을 했고 칸수를 같은 만큼을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해를 시켜주셔야지 지금 여기서 이해가 안 되면요. 나중에 진짜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다 찌그러져 있어요. 2차 함수를 그리면 곡선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게 생겼다니까요. 애들이 그려놓은 걸 보면. 이게 여기서부터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연습을 조금 귀찮더라도 그럼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강조를 하시면 돼요. 이거 중학교 때 또 나오는데 나중에 또 나오는 뒤에서 나오는데 너 이거 못하면 결국에는 수학 포기하게 된다. 이런 것들 있죠. 흐름에 대해서 이해되시죠? 이게 우리가 알고 말하는 것과 이야기를 아예 안 하는 것과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받아들일 때.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선대칭 죄송해요. 소리 켜버렸네. 그 지금 점대칭 도형은 진짜 중학생, 고등학생이 봐도 어렵거든요.
이건 점대칭 도형은 진짜 어려워요. 어려운 건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왜 배우냐를 봤을 때 대칭에 대해서 처음 배우잖아요. 이거는 진짜로 중학생들도 나중에 시켜봤을 때 좀 어려워하거든요. 그런데 기준이 되는, 왜냐하면 기준이 되는 선을 보고 찾는 건 쉬운데 점을 보고 찾는 건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이 내용은 함수 그래프에서도 점대칭 도형은 고등학교 때 나와요. 중학교 때도 안 나오고. 점대칭은 진짜 어려워서 뒤에 나오는데,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 대칭에 대해서 못하는 애들은요, 이거 물어보면 못 풀어요, 진짜. 이걸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한마디 더 해주는 게 좀 좋은데, 일단은 왜 이게 안 되냐를 봤을 때 1학기 때 4학년 때 배웠던 내용 중에서 도형의 평행 이동, 그다음에 뭐 이제 회전하는 거 있잖아. 이런 거. 돌리는 거, 밀고 돌리고 뭐 그다음 뒤집고 이런 거 배웠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이게 안 될 거예요. 180도 돌린 게 어떤 모양인지 모르거든요. 180도를 돌렸을 때가. 근데 180도 돌렸을 때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반바퀴를 돌린 거죠. 그때 모양이 처음과 똑같아지는 도형이 점대칭 도형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180도를 돌린 거죠. 사실은. 어떤 점을 중심으로 180도 돌린 거니까. 점을 기준으로 180도를 돌렸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요거를 180도 돌렸다고 하면요. 어떻게 많이 하냐면 선대칭 도형처럼 이렇게 반대로 리을이 이쪽으로 오게 그리는 애들 많거든요. 이렇게 반대로 이게 마우스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리는 애들이 많은데 반대로 반대 방향으로 점대칭 도형은 그게 아니라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거. 뒤집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선대칭 도형은 뒤집는 개념이거든요. 위아래로 뒤집는 거. 근데 또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기형 리을을 기준으로 선대칭 도형을 그리라고 하면 얘를 위로 뒤집으면 이렇게 돼서 선대칭 도형을 그릴 수 있는데 점대칭 도형은 회전하는 거,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돌리는 거를 앞에서 4학년 때 배웠을 때 이해를 못한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돌리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서 점대칭 도형을 배워야지 이해가 될 거다. 180도를 돌렸을 때 일단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게 90도 돌리고 한 번 더 돌린 거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인 게 기호를 쓰는 거 있죠. 이거 기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 기호 쓰는 거를 한번 시켜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모양은 똑같은데 점이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점이 바뀌어 있어서 지금 여기 위에 있던 기억이 이쪽으로 왔어요. 반대편으로. 그리고 니은이 이 반대편 위로 가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는데 돌렸을 때 대응 점이 어디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180도 돌렸을 때 기역 위치에 디귿이 와 있고요. 니은 위치에 리을이 와 있고 디귿에 기역, 리을에 니은이 왔죠.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응점인 거예요. 이게 전부 다. 180도를 돌렸을 때 똑같은 도형이 되는데 같은 위치에 있는 게 뭐다? 그 대응점이라는 거죠. 대응점. 그래서 대칭의 중심을 중심으로 180도 돌렸을 때 대칭의 중심이 여기에요. 중심. 점 여기. 여기를 중심으로 180도 돌렸을 때 이렇게 바뀌는데 그때 겹치는 점이 대응점. 그때 겹치는 편이 대응편. 그다음 대응각.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고 대칭의 중심을 찾는 거는 뭐냐면 지금 보면은 여기서 봤을 때 이 점들 있죠. 이 점들끼리 대각선 또는 대응 점들끼리 연결했을 때 어디서 만나거든요. 한 점에서. 그 점이 뭐냐? 대칭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아이들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보면 점대칭 도형의 성질에서 봤을 때 각각의 대응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이 디귿 니은과 이 미음 비읍이 대응변이 되는데 이 길이가 다 같다는 거죠. 그래서 대응변이 어디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대응변의 길이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변을 바로 찾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대응변을 바로 찾기가 진짜 어려워요. 이거는 어른들도 우리도 어려워요, 사실. 이건 도형이 단순하니까 좀 할 수 있겠지만 복잡해지면 어렵거든요. 근데 점을 찾아야 돼요, 여기서는. 대응 점을 찾고
예를 들면 디귿과 비읍이 대응점이고 니은과 미음이 대응점이니까 디귿, 니은을 연결한 것과 비읍, 미음을 연결한 것 얘네가 대응변이 된다라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학교 때도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면 성분 디귿, 니은과 그 다음에 니은, 디귿이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같은 성분이잖아요. 그런데 대응점을 찾고 대응변을 찾을 때는 이걸 맞춰서 해주는 거 연습을 시켜주셔야 돼요. 여기도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요것도 마찬가지. 이게 가나다 순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런데 디귿, 리을과 비읍, 기역. 굳이 기역, 비읍이라고 안 하고 비읍, 기역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디귿, 리을이 여기고요. 그 다음에 비읍, 기역이 여기인데 디귿과 비읍이 대응점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면은 디귿과 비읍이 대응점이고 리을과 기역이 대응점이기 때문에 디귿, 리을은 기역, 비읍이 아니라 비읍, 기역이라는 거죠. 이것도 중학교 올라가서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무슨 말이냐면 디귿, 리을과 기역, 비읍이 만약에 이제 물론 같은 성분이니까 대응변이라고만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요. 왜 이게 대응변인지를 이유를 몰라요. 근데 순서를 맞춰서 써주면 아 여기 디귿과 비읍이 대응점이구나. 리을과 기역이 대응점이구나. 그러면 이 점들끼리 이렇게 이은 변도 대응변이 되겠구나를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 순서를 맞춰서 쓰는 걸 연습을 시켜주셔야 돼요.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지금 여기서 연습이 안 되면 뒤에서도 안 돼요. 그러면 도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돌리고 뒤집고 그다음에 이렇게 접었을 때 어디랑 어디가 똑같은지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대응점을 먼저 찾고 그 대응점을 이었을 때 대응변이 되는데 그 대응변을 할 때는 그러니까 대응점에 맞춰서 써주는 거 연습을 시켜주셔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제로 답을 쓰면요. 변, 디귿, 리을과 변, 기역, 비읍 이렇게 써놔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완전히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모 표시를 하든 이게 다른 방법으로 알려준다는 거죠. 이거 다른 방법으로. 이거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 대충 되실까요? 이거를 반드시 지금부터 연습을 시켜주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춰서 하는 거. 그리고 그리는 방법. 이것도 진짜 못 그리는데 점대칭 도형이 어렵다고 한 이유가 이거예요. 선대칭 도형은 접어서 하는 거니까 얘가 어디 위치에 올지가 예상이 되거든요. 여기 이쪽에 올 거를. 근데 점대칭 도형은 진짜 예상이 안 돼요. 잘. 그래서 항상 원칙을 정해야 되는데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선을 긋고 같은 길이만큼 더 그어요. 이렇게. 진짜 이거 이해가 안 되거든요. 머릿속으로. 우리도 이해가 어렵고 학생들은 더 안 돼요. 진짜. 그래서 그러니까 점대칭 도형을 그릴 때는 항상 대칭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 점을 기준으로 해서 선을 긋고 그만큼 다시 더 그어요. 자를 대고 그을 때는 연결을 그만큼 긋고 이어서 더 그으면 되겠죠. 같은 길이만큼. 점을 찍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찾아요. 지금 여기 리을, 미음 이렇게 찾았죠. 그렇죠? 그 비읍도 지금 보면은 비읍도 여기 비읍 여기랑 디귿이랑 사실 길이가 똑같아야 돼요. 조금 달라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얘가 비읍이랑 디귿이 대응점이기 때문에 이거 똑같아야 되는데 얘랑 그러니까 기역과 대응점을 찍고 그다음에 여기 니은과 대응점을 찍고 비읍과 대응점을 찍고 뭐 디귿과 대응점을 찍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여기 둘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점을 찍은 다음 얘네를 연결해야 된다. 이게 사실 이걸 봤을 때 점대칭 도형처럼 바로 이거 점대칭 도형이네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잘 안 보여요. 사실 이거는 진짜 많이 본 사람 아니면. 근데 점대칭 도형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여기서부터 한마디로 말하면 대응점을 이었을 때 딱 중심이 여기 가운데에 여기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을 직접 중심을 진하게 그어 보고 나서 아, 이 길이가 여기 아래쪽과 위쪽이 같구나를 확인을 해야지 이게 점대칭 도형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이거는 우리도 연습을 해야 될 건데 아이들한테도 연습을 계속 시켜야 되고 사실 이거를 계속 우리가
막 공부하듯이 맨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수업을 할 때 우리도 같이 공부를 해주면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좀 수업을 빨리 하면서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부분은. 한 단원만 더 해도 괜찮을까요? 한 단원만 쭉 이어서 하고 그리고 나서 끝낼게요. 그리고 반복해서 계속 들으셔야 돼요. 계속 듣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되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거 1, 2년 만에 제가 이런 것들 다 터득해가지고 이런 것들 수업 해본 게 아니라요. 진짜 10년 이상 걸리는 거예요. 이거를 최대한 빨리 내가 익혀서 남들 10년 동안 연습했던 거를 최대한 빨리 뭐 1, 2년 안에 이렇게 하는 거를 좀 해봐야겠다 싶은 이런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어는 소수의 곱셈 4단원, 소수의 곱셈 단원인데 이것도 사실은 원리가 똑같아요. 혹시 앞에서 그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 이런 거 배웠던 거, 그 공부했던 거 잘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28 곱하기 3이랑 0.28 곱하기 3이랑 방법이 똑같다는 거죠. 방법이 똑같은데 여기서 대부분 소수점 찍는 거나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앞에서부터 보면 맨 처음에 0.28 이거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소수점 자릿수 낮은 것부터 일단 하겠죠. 작은 것부터. 0.2 곱하기 3은 사실 이게 덧셈으로 바꿔서 하는 거 앞에서 분수할 때 했던 거 기억나시죠? 0.2 곱하기 3. 제가 원리가 항상 똑같다고 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0.2 곱하기 3은 0.2 더하기 0.2 더하기 0.2는 0.6이고 앞에서 자연수 부분은 2 곱하기 3이면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6. 분수에서 했을 때는 5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5분의 1은 5분의 3 이런 식으로 배웠잖아요. 방법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자릿수가 커져도 이건 마찬가지다. 0.28 곱하기 3은 0.28, 0.28, 0.28을 세 번 더해서 계산한 게 0.84가 되고 그래서 곱했을 때 이 0.28 곱하기 3을 했을 때 0.84가 된다. 라는 내용인 거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그 분수할 때 도형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설명해 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위가 되는 그 크기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건데 소수는 조금 더 쉬워요. 분수는 딱 안 떨어지는데 소수는 0.1, 0.01 이렇게 단위가 떨어지거든요. 딱. 그래서 0.2 곱하기 0.3은 사실은 0.1이 두 개 있었던 거에 이게 세 묶음 있는 거잖아요. 두 개씩 세 묶음. 그래서 0.1이 두 개씩 세 묶음이니까 0.6. 한마디로 말하면 0.1이 2 곱하기 3개 있는 거예요. 그쵸? 이거랑 같은 원리로 생각해보면요. 얘는 0.01이 28개가 있는 거고 그게 세 묶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뭐냐면 28개씩 28개씩 세 묶음이니까 28 곱하기 3을 계산한 것과 같은 계산을 하면 된다. 라는 거를 아이들에게 이해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물론 계산할 때는 마찬가지로 이제 0.01개씩 요만큼 있다는 건 소수점을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왼쪽으로 두 칸 이동시키면 되거든요. 28 곱하기 3을 계산한 다음에 소수점 왼쪽으로 두 칸. 근데 이 소수점 이동하는 거를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소수점 이동을 얼마큼 해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 하는데, 사실은 소수점 여기 두 칸이 있었고요. 이게 0.01이 몇 개씩 있는 거니까, 0.01은 두 칸 이동시키면 되고, 0.1은 왼쪽으로 한 칸 이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처음부터 이걸 제대로 배웠으면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거 두 칸이니까 두 칸 이동해야 된다. 이것도 알아야겠지만 0.01이 몇 개 있는지 그러면 28 곱하기 3을 한 다음에 그 이제 묶음은 84개가 됐지만 0.01이 84개가 있는 거니까 왼쪽으로 두 칸 이동시킨 0.84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시킬 수 있을 거고요. 이게 그거예요. 1번, 2번이 방금 이야기했던 거고요. 그리고 분수의 곱셈으로도 바꿀 수 있겠죠. 분수의 곱셈을 앞에서 배웠으니까. 이게 사실은 중학교 때 1차 방정식을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 혼합 계산을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냐면 분수를 소수로 고치는 것과 소수를 분수로 고치는 것.
이 차이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진짜 못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소수의 곱셈만 익숙한 애들은요, 그냥 소수로만 계산하려고 그러고요. 분수의 곱셈이 익숙한 친구들은 분수로만 하려고 하는데, 둘 다 알고 있어야지 어떤 계산에서는 뭐가 유리하구나를 알거든요. 근데 그런 감각들이 없어져요. 만약에 이걸 한 가지만 배우면. 그래서 이 소수의 곱셈을 분수로 배우면 0.2를 10분의 2로 바꾸는 걸 앞에서 배웠었죠. 소수는 전부 다 분수로 바꿀 수 있어요. 소수는 전부 다 분수로 바꿀 수 있어요. 왜냐면 그 0.28이다 하면은 두 칸 이동한 거니까 100분의 28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3분의 1을 소수로 바꾸는 거는 안 돼요. 2분의 1은 0.5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3분의 1은 소수로 바꾸려면 0.33333에서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분수 배울 때는 소수로 바꿔서 하는 거를 연습을 많이 안 했다면 여기서는 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거는 계산이 그래도 조금 더 쉬우니까 이 방법으로 하면은 앞에서 배웠던 분수의 곱셈으로 이해를 똑같이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저는 방정식을 풀 때 소수랑 분수 섞여서 나온 계산이 있으면 웬만하면 무조건 분수로 바꿔서 계산하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분수는 소수로 안 바뀌는 게 있지만 소수는 분수로 다 바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수에서 분수로 바꾸는 거는 조금 더 자유로우니까 이 방법은 연습을 많이 시켜주셔도 좋아요. 앞에 개념이랑 똑같으니까. 이거 뭐 사실 몰라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걸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학생들이 전부 다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학생들이 나를 얼마나 믿고 따르게 만들 수 있냐 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10분의 2 곱하기 3 앞에서 배웠던 방법이랑 똑같죠? 그럼 이때 또 뭐 물어봐야겠어요? 이거를 계산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 여러 가지 세 가지 방법이 있었죠? 그걸 한번 설명해봐라. 복습을 하는 거죠. 물어보면서. 이때 이럴 때 복습을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앞에서 두 단원 전에 배웠으니까 까먹을 만 하거든요. 그 정도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고 0.28을 이렇게 또 이거 바꾸는 걸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때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러면 이게 소수점 두 칸이 이동을 했을 때는 분모가 100이고 100분의 28을 쓰는 거고 한 칸이 이동했으니까 10분의 1을 쓰는 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면서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 거고 이 똑같은 계산인데 0.2 곱하기 3, 0.28 곱하기 3 똑같은 계산을 지금 다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맨 처음에 덧셈식으로, 그 다음에 0.1의 개수로, 그 다음에 분수의 곱셈으로, 자연수의 곱셈으로, 마지막 세로셈으로 이 다섯 가지 방법, 뭐 외에도 더 있겠지만 이 다섯 가지 방법으로 배우는데 대부분은 마지막 이거 세로셈 하나만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못 풀고 이런 원리를 이해를 못하니까 더 복잡한 계산이 나오면 또 따로 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자연수의 곱셈으로 계산한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두 번째 나와 있는 0.1의 개수로 계산하는 방법과 원리가 똑같아요. 2 곱하기 3을 해서 6이 됐고 2의 10분의 1배니까 0.2 곱하기 3은 0.6 똑같이 결과도 10분의 1배가 된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여기서 0.1개씩 뭐 몇 묶음 이런 거 있죠. 두 개씩 세 묶음 2 곱하기 3 한 다음에 0.1배 10분의 1배 해주면 된다라는 내용인 거랑 같은 내용인 거죠. 이것도. 그래서 28 곱하기 3은 28을 100분의 1배 한 거니까 결과도 100분의 1배 해야 된다. 이게 자연수를 계산하는 방법인 거고요. 세로셈으로 계산하는 거는 똑같은 계산이에요. 똑같이 28 곱하기 3을 하는 거예요. 그럼 84잖아요. 이건 찾을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소수점은 맞춰서 내려준다. 그런데 지금 아마 뒤쪽에서 나오게 될 텐데 0.28 곱하기 3은 여기 하나만 내려주면 되는데 0.28 곱하기 0.3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두 개가 나오면 헷갈려하기 시작하거든요. 이 방법만 딱 외운 친구들은. 그러면 자릿수가 여기는 지금 0.01이 28개 있는 거니까 두 칸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고 여기 밑에 0.3이라고 하면 0.1이 세 개 있는 거니까 왼쪽으로 한 칸 더 이동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그 결과는 0.084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어떻게 바뀌든 할 수 있게 그래서 전부 다 모든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아요.
이게 앞에 거가 이해가 되면요. 이게 방법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앞에는 뭐였냐면, 앞에는 이제 1보다 작은 소수의 곱셈이었다면, 여기 1보다 큰 거죠. 근데 방법이 똑같은 건데, 다 따로따로 외운다니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원리가 다 똑같아요. 지금 보면, 첫 번째 덧셈으로 계산하는 거, 아까는 0.2였는데, 지금 1.7, 이걸로 바뀐 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4번 더했다. 그쵸? 그리고 이게 6.8이 됐었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얘도 덧셈으로 계산하는 거 그리고 0.1, 0.01의 개수를 계산하는 거 이 앞에는 여기가 한 자리였다면 여기 지금 두 자리로 바뀐 거밖에 없잖아요. 이거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쵸?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음 것도 보면은 분수를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이럴 때 앞에서 했던 걸 제대로 이해하는지 복습을 한번 해보는 거죠. 방법이 똑같으니까 우리가 이거는 설명을 먼저 해주지 않고 방법이 똑같으니 같은 방법으로 설명을 해봐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설명을 해봐라 라고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수의 계산도 마찬가지. 세로셈도 마찬가지. 지금 그러니까 1보다 큰 거밖에 차이가 없어요. 소수점 첫 번째 자리 여기가 0이 아니라 1인 거밖에 차이가 없는데 방법은 완전히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똑같은 건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건데 세 개가 나오는 거밖에 차이가 없거든요. 세 개가 나오는 거 그리고 그 뒤에도 똑같은 계산인데 지금 세 개가 나오는 거 말고 지금 여기는 그거네요. 순서가 앞에는 뭐였냐면 이것도 되게 웃겨요. 분수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앞에서는요 0.7 곱하기 3을 배운 거고요. 여기서는 3 곱하기 0.7을 배우는 거예요. 앞뒤가 바뀌어 있는 건 똑같은 건데 다르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같은 계산이기 때문에 똑같이 풀면 되고 여기 내용에는 너무 똑같은 것만 계속 있으니까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은 좀 어느 정도 생략을 하고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 예를 들면 0.1이 몇 개인지 요 내용에 대해서 없죠. 근데 그런 것들도 당연히 다 똑같이 설명을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볼 때 같은 패턴으로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물어봐야 학생들이 이게 똑같은 원리구나. 원리 하나의 원리를 적용을 하는 건데 이게 경우가 달라지면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이거를 연습을 계속 시켜주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뭐가 똑같고 뭐가 다른지를 알아야 어떻게 바꿔서 풀어야 되는지가 되는데 이게 진짜 대부분 안 돼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안 돼서 중고등학교 때 계속 안 되고 그런 학생들이 다 포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이해가 되면요. 그 다음 것도 이해가 될 거고 그 다음 것도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요거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지금 그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자연수의 곱셈으로 계산하는 거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앞에 거는 뭐였냐면 3 곱하기 0.7 그러니까 자연수 곱하기 1보다 작은 소수 뒤에는 똑같은 건데 자연수 곱하기 1보다 큰 소수예요. 앞에서 했던 거 뒤에 또 바꾸는 거 그래서 그것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똑같이 시켜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이거 그리고 요거를 반드시 이해를 시켜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앞뒤가 바뀌어 있잖아요. 근데 결과가 똑같다. 네가 여태까지 배운 게 사실은 앞뒤가 바뀌어 있을 뿐 앞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었다라는 걸 반드시 이제 인지를 시키고 설명을 시키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개념을 보면 이제는 앞에서 그 분수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맨 처음에 뭐 배웠냐면은 지금 여기서 소수 곱하기 자연수 그죠? 그 소수가 이제 1보다 크냐 작냐 이게 사실 분수로 보면은 대분수냐 아니면 진분수냐 이 차이였죠. 그리고 나서 반대로 뒤집은 거 바꾼 거 앞뒤를 바꾼 거 배웠었고 이번에는 소수 곱하기 소수를 배울 거예요. 근데 똑같은 방법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게 똑같은 방법이고 분수도 패턴이 똑같았죠. 분수 곱하기 자연수 배우고 자연수 곱하기 분수 배우고 그리고 가분수 또는 대분수 곱하기 대분수 배우고 그리고 나서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 자연수 곱하기 대분수 이런 거 배우고 그다음 분수 곱하기 분수를 배웠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1보다 작은 분수끼리 곱했을 소수끼리 곱했을 때 계산하는 방법. 그럼 뒤에는 1보다 큰
소수끼리 곱했을 때 계산하는 방법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거는 앞에서는 분모만큼 나눠줬다면 분수에서는 여기서 소수에서는 1을 10칸으로 나누면 0.1이잖아요. 이렇게 나눠준 것뿐이에요. 그리고 모는 종이 오히려 더 편하게 나타낼 수 있겠죠, 얘는. 그래서 가로가 0.6, 세로가 0.4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로를 10칸, 세로를 10칸으로 나눈 그 도형이면은 이 0.1, 0.1, 가로 0.1, 세로 0.1인 도형이 100개가 생기겠죠? 그럼 그 중에서 가로가 6개, 세로가 4개니까 이건 100개 중에 24개구나. 100개 중에 24개면 100분의 24고 소수로 나타내면 0.24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일단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1보다 무조건 작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꼭 이해를 시켜주셔야 돼요. 외우게 시키는 게 아니라 왜 1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지. 도형을 보면 알죠. 이 전체 넓이가 1이에요. 근데 1의 일부분, 요만큼의 넓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거를 어림하는 거를 좀 잘 어렸을 때부터 잘 안 되는 친구들이 나중 돼가지고 감이라고 하죠. 수학의 감. 그게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 길이라든지 넓이라든지 이런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거나 어림해보는 연습을 잘 안 하면 어림하는 게 사실 딱 그 어림하는 문제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검산을 할 때 쓰인다든지 아니면 답을 낼 때 식을 세울 때 조금 더 이 방법을 하면 편하겠구나 이런 수학의 감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어림하는 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연습을 꼭 시켜보면서 해야 되고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소수 곱하기 소수도 마찬가지로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낼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세로셈으로 나타내는 거죠. 이 자연수의 곱셈. 자연수의 곱셈으로 나타내고 오른쪽에 있는 거 세로셈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연수의 곱셈으로 나타냈을 때 10분의 1배, 10분의 1배면 결과는 100분의 1배가 된다. 그러면 소수점을 왼쪽으로 한 칸 이동을 시켰고 한 칸 이동을 시키면 합해서 두 칸인 거죠. 그러면 전체도 두 칸을 이동을 시키면 된다. 그리고 여기는 밑에 거는 뭐냐? 같은 원리로 봤을 때 100분의 1배, 10분의 1배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왼쪽으로 두 칸 소수 두 자릿수가 됐고 한 자릿수가 되면 소수 세 자릿수가 된다. 이걸 더해준 자릿수가 된다. 그만큼 원리가 똑같다. 그럼 여기서 그냥 외운 친구들은 소수 두 자릿수, 소수 두 자릿수 계산했을 때 소수 몇 자릿수가 되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해를 제대로 한 친구들은 두 자리 두 자리면 네 자리가 되겠다. 라는 걸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외운 친구들은 또 뭐가 안 되냐? 예를 들면 0.06 곱하기 0.5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0.030 이렇게 돼서 소수 두 자릿수가 나오거든요. 맨 뒤에 0을 없앤다고 생각하면 그런 것도 이해를 못해요. 왜 두 자리 나오죠?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6 곱하기 5를 해서 30이 되니까 세 자리인데 맨 뒤가 0으로 끝나서 하나 줄어든 것뿐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고 넘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하는 거. 얘는 앞에랑 방법이 똑같은데 1보다 크고 1보다 큰 소수인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둘 다 1보다 큰.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31 곱하기 그러니까 28 곱하기 31을 계산하는 거 배웠었고요. 앞에서 10분의 1배 10분의 1배면 100분의 1배가 된다는 것도 배웠고요. 한 자리 한 자리 곱해주면 두 자리가 된다는 것도 배웠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자연수의 곱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소수점을 어디다가 찍는지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찍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 앞에서 아마 세로셈 배울 때 그 소수점 찍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지고 하는 그림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만 만약에 외우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밑에도 소수점이 있으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오늘 할 거. 지금 보면은 요거는 뭐냐면 소수의 원리에 대해서 아까 소수점 찍는 방법이 그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앞에서 배웠던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소수점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냥 그 문제 한 문제 한 문제를 보면. 근데 오른쪽 왼쪽으로 옮겨지는 방법 있잖아요. 요거를 계속 연습을 시켜주셔야 돼요.
0.25 곱하기 1은 뭐 1은 쉬우니까 그대로니까 10을 계산했을 때 이게 지금 실제로 25 곱하기 10을 계산한 다음에 소수점 두 자리를 찍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반대 계산을 생각하면 되죠. 예를 들면은 소수점이 0.25에서 10을 곱하면 오른쪽으로 한 칸이 이동한다. 라는 원리를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다면 100을 곱하면 오른쪽으로 두 칸 이동한다. 1000을 곱하면 세 칸 이동한다. 근데 여기 0.25에서 세 칸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한 칸 이동하면서 맨 뒤에 0을 써준다. 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되면 반대된 것도 할 수 있거든요. 반대가 무슨 말이냐면 10, 100, 1000만 곱하는 게 아니라 0.1, 0.01, 0.001 이렇게 곱할 수도 있죠. 얘네들을 곱할 때도 마찬가지로 원리가 똑같잖아요. 0.1이면 왼쪽으로 한 칸 이동, 0.01이면 두 칸 이동 이런 식으로. 그러면 270 곱하기 0.1은 여기 자연수는 맨 뒤에 0, 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략한 거죠.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한 칸, 왼쪽으로 두 칸, 왼쪽으로 세 칸. 그러니까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앞에 거 다 배운 다음에 문제 풀기 전에 이걸 이해를 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 적용시키는 걸 연습을 시키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0.4 곱하기 0.6이잖아요. 그러면 왼쪽으로 소수점 이동하는 거 있죠. 칸. 4 곱하기 6을 한 다음에 왼쪽 한 칸, 왼쪽 한 칸이니까 왼쪽 두 칸. 이렇게 된다는 걸 계속 연습을 시켜요. 그래야지 나중에 아무리 복잡해지고 자릿수가 커져도 원리가 똑같다는 거를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습을 시키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제 의미하는 수, 이거 진짜 중요하고 몇 배인지도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222.2라고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2와 앞에 있는 2와 얘네들이 어떻게 다른 건지, 얘는 맨 앞에 있는 2는 200인 거죠. 그리고 20인 거고 2인 거고 0.2인 거죠. 얘네가 10배, 10배, 10배가 되는데 여기서 그 옛날부터 앞에서부터 그런 게 많아요. 같은 숫자를 놓고 얘와 얘는 몇 배냐 이런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문제. 그럼 예를 들면 여기 두 번째 있는 2와 네 번째 있는 2는 몇 배냐 라고 봤을 때 소수점 한 칸씩 이동할 왼쪽으로 한 칸씩 이동할 때마다 10배가 된다. 그러면 0.02의 100배가 여기 앞에 있는 여기 20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것만 외운 친구들은 반대를 이해를 못해요. 반대되는 거는 10배, 10배, 10배 이렇게 가면 반대는 10분의 1배씩 가겠죠. 그러니까 얘는 0. 여기 네 번째에 있는 2는 두 번째에 있는 2의 0.01배가 된다. 요거를 관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해를 시켜주셔야 돼요. 이거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있는 2가 네 번째 있는 2의 100배인 건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네 번째 있는 2가 두 번째의 100분의 1배라는 거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많다고요. 반대인 거를. 그래서 이걸 왔다 갔다 계속 연습을 시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반복해서 좀 보시고 이 부분을 가르칠 때는 어떤 걸 좀 집중해서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 잘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수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수업을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